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식당에서 밥 먹을 시간 없을 정도로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김밥은 제가 다 먹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김밥집에 갔더니 아주머니가 제가 이렇게 보고 불쌍해 보이셨는지 오렌지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렌지를 먹어본지 얼마나 오렌지. 예, 그 정도로 열심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년 총선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이상 득표해서 정말 국회를 우리가 장악을 하게 되면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만들었던 그 110대 국정과제 정말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걸 실행에 옮기면 국민들께서는 거의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정권 재창출을 시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5년 더, 10년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 반드시 선진국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만약에 우리가 2당으로 전락한다면, 만에 하나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거의 그냥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수밖에 없다.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중원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보십시오. 지난번 총선은 전국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수도권과 충청, 중원의 패배입니다. 맞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에서 17명 살아남았습니다. 대전 7명 중에서 전멸했습니다. 세종 2명 중에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청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소수장 115석으로 전락한 이유가 결국은 중원, 수도권과 충청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은 정말 민주당이 감이 빨라서요. 이미 민주당은 진용을 다 갖춰놨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결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의 대표부터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까지 100% 수도권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1명 내지 2명은 호남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 떨어지고 100% 수도권으로 바꾼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년은 수도권과 충청, 중원이 바로 격전지가 되고 승부처가 되고 바로 최전선이 될 거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중원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중원의 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작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큰 나라입니다. 보통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서로 막상막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그 최전선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은 모스크바 멀리서 지휘를 합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자기 목숨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각오를 가진 지휘자가 자기 목숨 내놓고 선두에 서면 누가 따라가지 않는 그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서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고 그리고 또 서울과 중원의 그 민심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뭐 제 이력은 아까 소개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서울에서만 3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선, 경기도 재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제 직장은 전부 충청도입니다. 저는 제일 첫 번째 직장이 충남 그 천안에 있는 단국대 의대가 제 첫 직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랩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직장이 대전의 카이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제 학교 경력들은 전부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사람들의 이런 그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 선거 제대로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또 이 중원의 특징이 중도층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2030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어봤습니다. 2030들 그리고 중도들한테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느냐고 물어봤더니 단 하나랍니다. 정치인들이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정말로 실망스럽다. 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정치인들을 선호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자기 재산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이미 저는 지난번 대구 코로나 사태 때 그때 다들 이건 죽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근처에도 안 갔지 않습니까? 아예 대구를 봉쇄한다 뭐 이런 말까지, 이런 막말까지 민주당에서 하고 있을 때 저는 가서 목숨 걸고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때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이김으로써 우리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하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그 안랩이라는 V3를 만든 그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1,500억 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169명인데 뭐 169만 원이나 기부했을라나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이 원자력 발전 연구가 중단되면 우리나라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계속 저는 그 기부를 통해서 유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원자력 발전이 지금도 살아있고 UAE에다가 수출도 가능하고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미 저는 그 선거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선 하면서 보통 수도권은 아실 겁니다. 보통 5%대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20% 이겼고요. 아슬아슬한 게 아닌데. 그리고 30%까지 이겼습니다. 20%에서 30% 정도 이기니까 20% 정도의 그런 그 중도층과 2030의 그 확실한 그런 지지층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작년 5월 6일입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고민한 끝에 이재명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이재명이 사는 동네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인천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참 남자가 진짜 창피하게 그렇게 달아나는 겁니다. 근데 달아난 이유가 뭐냐? 인천 계양을로 가면은 자기가 선거운동 안 해도 뭐 그때 보니까 한 20%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당선될 거니까 자기는 거기 선거운동 안 하고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풀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다음날 도망치는 거 보고 열이 뻗쳐가지고 제 선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경상도 남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집안이 경북 영주입니다. 영주하고 그 다음에 예천하고 그 다음에 안동에 저희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 상업고등학교 유학을 가시면서 그때부터 부산에서 살게 됐지만 원래는 저는 영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열심히 거기서 그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도망친 놈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니까 놀랍게도 한 자리 숫자로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떨어질까봐 전국 유세 다 취소하고 그냥 그 지역에만 묶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13일 동안 여기 이제 그 도의원분들, 시의원분들하고 많이 계시지만 저도 똑같이 13일 동안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지원 유세를 50회를 했습니다. 아마 저 선거 다 찍어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50회 지원 유세하면 자기 유세 거의 못합니다. 다른 분들 열심히 지원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선됐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군포시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30, 40대 부모님들이 많아서 우리 시장이 도저히 당선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 출신의 삼선 시장님이 있는데 그분 열심히 설득해서 우리 당에 입당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3번 열심히 유세를 갔습니다. 그래서 1000표 이겨서 우리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한이라고 말하면 좀 목표가 있는데 어쨌든 성남 있지 않습니까? 성남. 그 이재명이 8년 동안 시장을 하고 은수미가 4년 동안 시장을 한 그 성남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거기를 빼앗아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던 신상진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후보가 있습니다. 그분 설득해서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가 6번 열심히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상진 시장도 당선돼서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은 또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많으신 분입니다. 서울이대 제 5년 선배고요. 졸업은 저 5년 후배입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사 면허 번호가 제가 앞입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 번호 보고 이러면 제가 선배 아니냐고 의사로 그렇게 말도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저는 그 서울과 이 중원에 제가 고전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계신 든든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과 이 중도표가 합하면 우리 내년 선거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는 절대로 공천 파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낙하산 부대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 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다
다 이길 거 공천 파동 때문에 계속 졌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보면은 일단 자기가 그 신세진 사람들이 여러 번 이렇게 당대표 선거나 또는 뭐 원내대표 선거 나와가지고 신세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낙하산 부담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꽂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 보면은 영남하고 충청도 쪽에 이렇게 대거 꽂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당선될 수 있죠. 자기 친구가.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보고 수도권에서 실망해서 몰살당합니다. 그게 지난번에 121명 중에 17명만 살아남아서 우리가 115명으로 쪼그라든 그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낙하산 부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공정하게 그렇게 공천할 겁니다. 즉 제대로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명망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이면 정치적으로 또 사회 운동이나 또 다른 사업으로 한다면 또 그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의원 출신이라면 그분이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의정 활동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압도적으로 앞선다면 그분 공천 드리면 되고요. 만약에 서로 비슷하거나 뭐 비슷하지 않고 좀 차이가 나더라도 저는 그분들 대부분 다 공정하게 경선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경선해서 이기는 사람을 공천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괜히 표 있는 사람 잘라내가지고 그 사람 무소속으로 나와서 표 갈라먹어서 민주당 당선되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 정당이 아니고 정말 공정한 공천의 대명사, 실력 공천의 대명사, 이기는 공천의 대명사, 이런 당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반드시 당대표가 되셔서 낙하산 줄 다 끊어버리시고 공정한 공천으로 총선 압승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응답 시간 딱 2분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순 청주시 시의원입니다. 방금 안 후보님께서 정당 공천 파동이 없도록 공천에 파동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기초단체장이랑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인터뷰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당 공천제 폐지 카드는 아마 9년 전에도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고 안철수 당시의 의원님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정당 공천제 폐지야말로 공천혁명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공천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실상 정당 공천제 폐지가 과연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제가 어제 그런 인터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옛날 인터뷰 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초의회는 저는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지역 발전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정당의 공천과 관계없이 나와서 경쟁하면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안 됐던 이유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됐고 선거제도라는 게 사실은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국민들이 민심을 모아서 요구하면 정치권은 결국 들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 민심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점점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진다. 그러면 반드시 개혁의 요구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서로 합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분, 네. 후보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후보님 충청도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한국 의원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일찍 나와서 행사하시는 사회 보시는 분들 박병준 청년들의 169석의 민주당에는 청년 의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 참석은 못했지만 지역에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청년 당원들이 많은데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 청년 국회의원들 배출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신지 청년들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드리고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3대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당을 국민의힘을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라 운영을 맡은 여당이 되면은 사실은 제대로 된 정책을 먼저 만들어서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 숫자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정책 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의도 연구원 제대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20년 정도 전에 여의도 연구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실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고 제대로 된 선거 전략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거 제대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저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저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외국의 정당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인재 양성 기관 역할을 합니다. 외국의 다른 분야에서 인재를 이렇게 키우면 정당에서 또 정치계 인재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40대 중반에 세계 7대 뭐라고 합니까? 세계에서 정말 큰 나라들 수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대 중반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당에서는 인재를 키우지 않고 오히려 선거 때가 되면 그때 필요한 청년들이나 명망가들 모아서 쓰고 버립니다. 오히려 인재의 블랙홀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걸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기능 강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청년들이 제대로 교육받아서 그 중에서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초의원부터 기회를 드리면서 차츰차츰 커나가게 하는 정말 외국과 같은 그런 정당이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당원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지금도 천안연수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다시 복원하고 싶습니다. 천안은 아니더라도 저는 제대로 된 그 연수원을 만들어서 1년에 정말 1박 2일 하루 이틀이라도 정말 그 충북과 그리고 또 저 제주에 있는 당원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교육도 받고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분을 익히는, 아니 당이라는 게 무리당 아닙니까? 한자로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정당, 그러면 정말로 끈끈해지고 더 힘이 있는 그런 정당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것은 대국민 무료 정치 강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국민 세금에서 국고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럼 우리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뭐 자기들이 저렇게 쓴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큰 도시별로 정말 가짜뉴스의 정체가 뭔지 SNS로 한쪽 편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런 폐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계몽하고 교육하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올라가고 더 이상 가짜뉴스가 범람하지 않고 정말 정상적인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당이 정말 선진국 되게 기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간담회가 이제 종료되기 전에 조금 순서가 뜬금없긴 하지만요. 그 앞선 그 일정을 마치고 뒤늦게 참석해 주신 지역을 열심히 하는 도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유삼용 도의원님 뒤늦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아쉽지만 주어진 시간이 다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고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